한판은 누그러진 것 같은데 딱히 훈훈하다 할 수 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답이 없고 선거제 개혁으로 냉랭해진 국회도 답이 없습니다. 네,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이달 중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올해 안이 아니더라도 답방 일정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선 사고로 중단됐던 KTX 강릉선 운행이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선로 전환기의 고장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온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결국 숨졌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택시 노조는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건네고 사기범 자녀들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그리고 엽기 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원을 상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승부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이 승부조작 선수가 더 있다며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선수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내일 한파는 풀리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기대하던 청와대 분위기가 지난 주말 사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가 온 건 아니지만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답방 일정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졌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측에서 통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답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달 중순 서울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에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답방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겨우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상 최초가 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수도 방문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게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초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시기와 관계없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당일치기 답방과 같은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던 평양에서의 약속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서울 답방 요청에는 묵묵부답인 채로 북한은 일단 다음 주로 다가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 추모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실무회담에는 선뜻 응하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일까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오는 17일 김정일 사망 7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사족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면을 할애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빠듯한 국내 일정, 이것 때문에 이 방랑이 쉽지 않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방 요청에는 묵묵부답이지만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에는 꾸준히 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만 보건과 체육 관련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보건, 산림, 체육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남북 협력에 관한 문제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과 연계되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연계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김정일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핵이 아닌 경제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점으로 밀어 북미 관계 진전에 앞선 답방이 경제 집중 건설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우리 대북 정책을 설명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대외 공관장들에게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6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KTX 강릉선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강도 쇄신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정부가 집행 계획을 잘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방 일정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6주 동안이나 참모들과 전체 회의를 갖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 부실 때문이다, 기강 회의 논란에 대한 질책이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만에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기재부의 노고를 칭찬하고 집행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위소득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의 안전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안겨줘 국민께 부끄럽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합의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은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압박을 자제하고 북측의 답변을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 주말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는 오늘 새벽 복구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사고에 열차에 오르는 승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KTX 열차가 선로 위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아침에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46시간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코레일은 이틀간 밤샘 작업을 벌여
탈선한 객차를 옮기고 새벽 4시쯤 선로 복구를 마쳤습니다. 사고 구간에서 30분 정도 시험 운전을 마친 뒤 새벽 5시 반 강릉에서 첫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서울에서 진부역까지만 운행하던 하행선도 강릉역까지 정상 운행했습니다. 열차는 당분간 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 부근 5km 구간에서는 시속 40km로 저속 운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런 감은 있죠. 잘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일에는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확실히 되면은 좋을 것 같다. 강릉역에서 첫 차에 함께 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거듭 사과하고 안전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과 고객들을 안전하게 철도로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릉선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최근 20일 동안 10건의 열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긴급 복구로 월요일 정상 운행은 지켰지만 이제 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승객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을 두고 시공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사인 코레일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선로 전환기 고장입니다. 열차의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장치가 고장이 났고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지만 케이블 신호가 반대로 알려줬고 잘못된 신호를 정상으로 감지한 열차가 진입한 뒤 곧바로 탈선했습니다. 애초에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검사한 게 2017년도 9월 17일 날 검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은 그때 결선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결선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양쪽에 가는 것들이 분기해서 정상적으로 갔잖아요. 시공이든 운영의 문제이든 이번 KTX 탈선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KTX 강릉선 시공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2, 3개월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철도 사고 관련 약관에는 승차권 환불과 대체 교통수단, 사상 사고 배상 등만 규정돼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이동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개별 피해 보상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상장 폐지 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면서 바로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시장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시가총액 22조 원, 소액주주 8만 명이 넘는 회사를 상장 폐지할 리 없다는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가 이번에도 통했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은 상장 유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지 6거래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던 셈입니다. 기업심사위는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기업의 계속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며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19거래일 만에 재개됩니다. 일단 투자자들, 특히 이른바 개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25%가량인데 10%가 넘는 물량은 개인 소액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사안에 시장이 제대로 회초리를 들지 않은 꼴인 만큼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가 시장의 투명성을 해쳤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사이에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미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바이오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른바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에 걸려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한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윤 전 시장은 애초부터 공천을 얘기했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지냈지만 피의자로 전락한 윤장현 전 시장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네팔에 의료봉사로 갔던 윤 전 시장은 귀국 하루 만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이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양숙 여사라고 자신을 속인 49살 김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천을 직접 꺼내진 않았지만 추미애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재선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화가 12번, 문자는 268차례 오갔는데 윤 전 시장은 공천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윤 전 시장은 경선이 정리된 뒤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범 김 씨는 윤 전 시장이 보낸 돈으로 차량과 집을 사고 딸 결혼에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같은 여성의 자녀가 광주시 공기업과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접근해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성격과 이 가운데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로비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와 셜록 그리고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수사기관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위디스크와 파일놀이가 콘텐츠 업체와 벌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건넸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천만 원을 제공하라고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회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양 회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원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됩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혐의를 앞세워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전에 이 지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입니다. 이때까지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 7가지 가운데 기소 여부를 가늠할 핵심으로는 직권남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사건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지목할지 결론 내야 합니다. 대권과도의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확실한 잠룡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악의적 공격을 반복하는 등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줄곧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변 씨의 주장은 사건의 기폭제였던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다가 최순실 거라고 덮어 씌우다가 걸리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입니까?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출판물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허위 사실을 퍼뜨려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합리적 의혹 제기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변 씨가 구체적 증거를 못 밝혔다며 반복적인 허위 사실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감시 기능을 하기보다는 악의적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동일한 주장을 담은 출판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기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객을 가득 채운 변 씨 지지자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몸에 불을 붙여서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 57살 최모 씨를 경찰과 소방관이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의 택시 조수석에서 인화물질이 든 통을 발견해 검문을 시도했지만 최 씨가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근처에서 불을 지르는 것까진 막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대낮 여의도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주변인의 진술 등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 씨가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이 카카오 카풀 때문에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는 17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카카오 카풀을 두고 지난달 22일에는 택시업계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카카오 카풀은 앱에 등록된 운전자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연결해 주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즉 카풀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인데요.
택시 요금의 70에서 80% 수준인 이용비와 승차 거부 등의 불편을 겪을 일이 적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힘든데 이 카카오 카풀이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이번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택시업계는 끝장 집회와 호출 거부 등을 거론하며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숨진 택시기사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서비스 일정을 미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뒤 정식 서비스 개시까지 더 큰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소비자 편익을 살리면서 기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단식 풀고 협상하자, 협상이 돼야 단식을 풀지. 야3당 농성장에서는 오늘도 접점 없는 대화만 되풀이됐습니다. 예산 정국에서 크게 배신감을 느낀 야3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꼼짝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풀고 협상을 하자는 이 대표와 협상이 잘 되면 단식을 풀겠다는 손 대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단식 풀으시고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작을 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을 남기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소용없어요. 당에서 합의를 해야지. 정개특위 맡겨놔봤자 몇 가지 안만 내놓고 말지. 정개특위에서. 그런 책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예산 정국에서 거대 양당의 일격을 당한 야3당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은 어렵사리 처리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불거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특히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역시 야3당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야권이 어렵사리 이끌어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당면 현안 때문이라도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꼬여버린 정국을 풀어낼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후임을 뽑는 경선이 내일 김학용, 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김학용 의원은 친화력과 대여 투쟁력을, 나경원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와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박수를 받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투지와 근성의 들깨 정신으로 금수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쇄신하는 참된 보수의 기틀을 다졌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깨 정신으로 한 놈만 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극한의 처절한 투쟁으로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실세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임 원내사령탑은 김학용, 나경원 의원의 2파전입니다. 개파 대리전이 아니라지만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로 양분된 상황에서 막판까지 표심을 알 수 없는 박빙입니다. 삼선 김학용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과 똑똑한 대여 투쟁을 강조하며 임기 내 한국당 지지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강한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수권 정당 만들어서 의원님들 21대 총선 승리 돕고. 세 번째 원내대표 도전인 4선 나경원 의원은
품격 있는 보수 정당을 강조하며 개파를 없애고 진정한 당내 통합을 이루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투쟁을 해야 되겠다. 막판까지 고심했던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 후보인 경제통초선 김종석 의원과 충청권 재선 정용기 의원이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할지도 변수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져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9명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선이 끝난 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규정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누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든 첫 번째 과제는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불거진 개파 청산과 본궤도에 오른 당 인적 쇄신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1야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은 당장 여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싸늘하게 얼어붙은 전국을 녹여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는 1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는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거취에 관해서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자유한국당 영입설을 일축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청계천 탐자촌 출신의 고졸 학력으로 제이노믹스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범 후 미흡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고용시장 악화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경제팀과의 갈등설이 반복됐습니다.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임사와 고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며 상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를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또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촉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과 조정과 양보와 희생 이런 것을 기반이 된 사회적 대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지요. 앞으로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부총리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 영입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하며 1년 6개월 동안의 부총리, 34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유죄라는 선입견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위법이라며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이 승부 조작 선수가 더 있다며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선수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부 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리였는데
돌발 상황과 함께 뜻하지 않은 쪽으로 완전히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승부 조작을 한 선수가 더 있다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정보를 제공받아 백징환 선수 왜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지. 이 밖에 취재진에게 배포한 자료 문건에도 현역 선수 1명의 이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 6명은 소속 구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수들이 소속된 구단들도 일제히 공식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승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고 KBO에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우람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팀 내에서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우람과 이태양의 이딴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이 묶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살해하고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화재 흔적이 남아있는 창고 안. 쓰레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주변으로 해서 여러 곳에 연소의 흔적이 있다고 보십니다. 발목에는 전선에 묶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시신 근처에선 타다 남은 전선과 인화물질 통이 나왔습니다. 타다 남은 전선 줄이 있어요. 예. 그게 묶인 흔적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게 지금 뭐 흉기나 이런 거에 찔린 흔적은 지금 발견치를 못했어요. 과거 야외 수영장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일부가 자동차용품 창고로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치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한 12시 넘어서 1시, 2시경에 막 한 4명, 5, 6명이 띠집으로 막 눈이 와요. 그것만 봤지. 정면의 출입문은 잠겨 있었지만 시신이 발견된 뒤편은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는 문이 있는데 망가졌지 이제 다. 저 산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못 들어가요. 어제로 상태에서는 다 잠겨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살인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히고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건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은 어떨까요? 사회적 소수자부터 갑질에 억눌린 직장인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이 75m 높이 굴뚝 위에서 농성한 지 어느덧 390여일째. 혹한을 뚫고 오체투지 행진도 벌였습니다. 회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량 권고사직을 당했고 월급도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투쟁 1년 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비단 일부 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진호 사건으로 드러난 엽기적인 갑질 문제는 일상에 만연한 인권 침해 실상을 보여줍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갑질을 경험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직장에서 어떤 피해를 당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신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입국 심사 과정에서는 찬반 문제를 떠나 돈 없은 혐오 표현이 넘쳤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문제도 여전합니다. 태국 이주 여성이 그 상사한테 단속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데려갔다가 살해당한 사례도 있었고. 인권단체들은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권 사각지대는 차고도 넘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인권의 보호 그리고 신장의 공헌한 이에게 주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노 의원은 1982년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해 노동자 인권 향상에 이바지했으며 정치인으로서도 약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휴먼 예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잊어버려 잠을 자고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먼 예금 찾아줌 사이트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3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회원가입 없이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내 돈 꼭 찾아서 연말 보너스처럼 쓰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셋 이상 되어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이가 둘 이상이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자녀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혜택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계층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이 추가로 내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상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오르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치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비급여를 제외하고 내는 돈이 직접 내는 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 전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형평성 부분이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 계획 많으시죠? 오늘 17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서울 강남과 종로, 명동 등 시내 11개 지점에서 막차 시간이 늦춰집니다. 일요일 밤을 빼고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도 찾아왔습니다. 충청도 아래에 있는 유일한 스키장이죠. 우주 덕유산 리조트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오늘 초급자용 슬로프를 개방했고요. 내년 1월쯤 모든 슬로프를 이용하면 전면 개장이 이뤄진다고 하니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역 고가에 조성된 보행로 서울로 7017. 겨울을 맞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으로 물듭니다. 모레부터 내년 2월까지 별빛이 내리는 서울로를 주제로 서울 하늘에 겨울 야경이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12가지 종류의 별자리 조명, 또 은하수 조명이 펼쳐져 마치 우주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 연말 가족들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제르시안 노점상 할 때는 하소연할 때는 없었어.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할 길도 없었어.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장사되면 다행히 안 되면 죽고 뭐 이렇게 했지. 머리가 근데 지금 좋아졌잖아 세상이. 네. 안녕하세요. 저 YTN 기자인데요. 이 임대료 같은 거 많이 올랐나요? 좀 올랐어. 뭐 대략 얼마나 올랐다고? 한 50% 올랐네. 50%요? 작년 가을보다. 작년 가을보다?
단기로 완전히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이게 하나에 140이거든요. 2배 올랐네. 그렇죠. 나가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있은 대로 계속 아파요. 어떤 주인은 600만 올랐어요. 갑자기 원래 350인데 지금 100% 올려나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여기 코너 거기도 저기 횟집이었는데 그 주인도 날쳐. 그 주인 거기도 200 얼마였는데 지금 400 얼마야. 갖고 있잖아요. 저 골목 들어가면 처음에 그게 55만 원인가 했던 게 200만 원 낸다는 주인이 올렸대. 사람이 줄을 서갖고 나보니까. 그럼 불법인데 그렇게 올립니까? 5%폰이 못 올린다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소용없어요. 이게 주인하고 부딪히면은 막상 부딪혀봐요. 해가지고 하는 데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나가는 계약이 5년이니까 네.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네. 버티면 왜 그러냐고.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강력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겪어본 사람들 알아요. 자영업자들 중에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소송을 하게 되면 그냥 잠시 이 일을 접어두고 거기에 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임대료를 올려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어떠한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싫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요? 네, 지금 100만 원 올랐어요. 100만 원 올랐다고요? 아니야, 그렇게 여기서 들었다고 안 하고. 근데 이게 법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100만 원이면 5만 원뿐이 못 올리는 거예요. 법으로는 다 올리는 이 집이랑 또 어디 가보면 돼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 닷새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탈진했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났습니다. 선거제 개혁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한국당 분위기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죠. 네, 뉴스나이트 2부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